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비드-19 임상 중증도 5단계, 즉 산소 치료가 필요한 코비드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였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산소 치료 또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코비드-19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였지만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는 사망률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토실리주맙, 인터로킨 리셉터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제는 코비드-19 폐렴으로 산소 치료는 필요하지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 환자들의 1차 결과 변수, 즉 비침습적 인공호흡, 인투베이션 또는 14일째 사망을 줄였지만 28일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복기 혈장은 저산소 혈증이 있는 코비드-19 중증 폐렴 환자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전 색선성 질환, 트롬보엠볼릭 디지즈는 코비드-19 환자에서 흔한데요. 병원 내에서 시행한 항응고 치료는 입원한 코비드-19 환자의 낮은 사망률과 인투베이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코비드-19는 중환자에서 과응고 및 혈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아스피린 사용은 입원한 코비드-19 환자의 결과 개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찰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스코브2,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허벅거리를 둘러싼 혈관의 내피세포를 공격하는데요. 현재 제기된 가설로는 혈관 누출, 혈액응고,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벅거리를 둘러싼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혈관 누출이 되고 혈액이 응고되며 면역세포와 전령 분자들이 동원돼서 광범위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염증과 혈전 성향을 더 유발시키는 트롬보 인플라마토리 신드롬을 유발시키는데요. 현재까지 인종에 따라 혈전 성향이 다른데 코비드-19 사망률의 차이가 이 인종에 따른 혈전 성향이 다른 거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고주 흑인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반해 혈전 성향이 적은 한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도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인의 낮은 혈전 성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은 다양한 임상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임상 단계별로 각각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안티바이럴 테라피는 주로 초기에 코로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되고 있고 입원 또는 ICU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이물모듈라테리 테라피들이 개발돼서 임상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렘데시비르는 얼리 코비드-19 환자나 입원한 코비드-19 환자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코비드-19에 따른 혈전 형성 경향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트롬보 프로필락시스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면 모듈라테리 테라피로 콜티코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가능성 그리고 토실리주맙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처음 돌 때는 코비드-19 환자들에게서 ACE 이니비터나 ARB 제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관되게 ACE 이니비터나 ARB를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인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하이드레이션이나 키드니 인저리 등이 동반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해롭기 때문에 인세이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일관되게 모든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하버드 대학의 수련병원인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의 코로나 환자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11월 달에 발표된 비교적 최근의 지침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에이심토마틱, 마일드 또는 모더레이트 디지즈의 경우에는
렘데시비르가 프로그레션을 할 아주 고위험군에는 고려될 수 있다 정도로만 공고가 되고 있고, 시비어 디지즈, 즉 펄스 옥시미터로 SpO2가 감소해 있거나 하이폭세미아가 동반이 되어 있거나 타케미아가 동반이 되어 있는 시비어 디지즈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고되는 것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입니다. 그리고 ICU에 입원하거나 벤틸레이터를 달거나 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을 공고하였습니다. 매서주스 제너럴 하스피털의 치료 방침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레스피라토리 페일리어가 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벤틸레이터를 달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하이프로 나잘 캐놀라를 사용해서 프롬 포지셔닝을 해서 일단 최대한 인투베이션을 피할 수 있는지 해보는 것입니다. 어웨이크 프로닝, 즉 아직 본인이 스스로 엎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하이프로 나잘 캐놀라를 사용해서 최대한 O2를 투여하고 엎드린 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에는 인투베이션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폭세미아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인투베이션 할 때 모드는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모드를 권고하였습니다.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은 타이달 볼륨을 낮게 가져가고 플래터 프레셔는 30 미만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드라이빙 프레셔가 너무 높아서 알베올라 내의 압력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핍을 8에서 10 정도로 걸어주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를 컨저버티브하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플루이드를 많이 줄 경우 알베올라 카필라리의 리키지가 발생해서 알베올라의 에데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핍을 환자의 SpO2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핍을 조정하고 그리고 프롬 포지셔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의 프로필락시스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ICU 환자의 경우에는 덱사메타손도 권고하였고 렘데시비르로 여기서는 권고하였습니다. 자, 그럼 애니잼에 발표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비드-19 임상 중증도 5단계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였는데요. 임상 중증도 5단계 환자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만 벤틸레이터가 필요하지는 않는 환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29일 사망률이 렘데시비르군 4%, 플라시브군 12.7%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5단계 환자를 제외한 다른 단계의 경우 여기서 보시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고 하이플로우 옥시젠이나 non-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이 필요한 경우도 약간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고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나 에코모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덱사메타손의 경우에는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코비드-19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였습니다. 보면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28일 사망률은 29.3%와 41.4%로 큰 차이가 있었고 추가적인 옥시젠이 필요한 경우에도 28일 사망률이 23.3%와 26.2%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레스피라토리 서포트,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28일 사망률이 17.8%로 대조군 1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사망률 증가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토실리주마브는 인터루킨 6 리세터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데요. 코비드-19 폐렴으로 산소 치료는 필요하지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환자들의 비침습적 인공호흡, 사건 또는 14일째 사망의 복합 변수는 줄였지만 28일 사망률에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1차 결과 변수는 토실리주마브이 24%, 유주얼 케어가 36%로 토실리주마브이 상당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8일 사망은 토실리주마브이 7명, 유주얼 케어가 8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회복기 혈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산소 혈증이 있는 코비드-19 중증 폐렴 환자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임상 상태 또는 전체 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전체 사망률은 회복기 혈장이 11%, 플라시보가 11.4%로 차이가 없었고 침습적 인공호흡기 사용도 회복기 혈장이 8.3%, 플라시보가 9.5%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고 퇴원, 즉 베이스라인의 피지컬 펑션으로 돌아가서 퇴원하는 경우는 회복기 혈장 61.8%, 플라시보 68.6%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혈전, 색전성 질환이 잘 발생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관찰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관찰 연구에서 병원 내 항원고 치료가 입원한 코비드-19 환자의 낮은 사망률과 인투베이션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는 중환자에서 과응고 및 혈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한 관찰 연구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입원한 코비드-19 환자의 결과 개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시행된 후양적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기계적 환기 위험 감소, ICU 입원 감소, 병원 내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양적 관찰 연구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비드-19에서 혈관 폐조직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 학자가 제시한 가설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알베올라 에피셀룰리움뿐만 아니라 알베올라 카필라리의 엔도셀리움에도 직접적으로 침범해서 바스큘라 리키지, 코아귤레이션,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킨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즉, 혈관 누출, 혈액 응고,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혈관 내비세포의 기능이 원래 바스큘라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며 염증을 조절하고 코아귤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혈관 내피세의 원래 기전인데 이런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바스큘라 인테그리티가 깨지면서 혈관 누출, 혈액 누출이 생기고 안티코아귤레이션 효과가 사라지면서 혈액 응고가 생기고 그리고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의 정영훈 교수가 메디컬 업저버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증이 전형적인 염증, 혈전 성향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여러 관찰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부겸, 소견에서 미세 혈전과 펄머너리 인터바스큘라 코아귤로패시가 관찰된다고 보고하였고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배동맥 혈전증도 관찰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환자는 파이브로너젠 또는 본 빌레브란트 팩터의 증가 또는 D다이머 수치의 증가들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D다이머 수치의 증가가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의 치사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 흑인들은 높은 혈전 성향이 관찰되는데 코비드-19의 사망률도 상당히 높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미국 흑인들에서 나타나는 높은 혈전 형성 성향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 그와 반대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는 경향이 적은데 한국인의 낮은 코로나19의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트롬보시스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제기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로서는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체스트 피지션에서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드 헤파린 또는 폰다파리눅스를 예방적인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온 트롬보시스 앤 헤마스타시스 학회에서는 kg당 1mg의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드 헤파린을 혈전 형성 고위험군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지금 다양한 항응고 치료제들 또는 노악이 코로나 환자에 대해 발생하는 트롬보엠볼리즘의 예방 또는 치료에 현재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